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왕의 명인이 따르겠노라. 1649년 6월 3일 창덕궁 서쪽 전각. 사약을 앞에 둔 여인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귀인 조씨.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 궁궐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왕비보다 높은 곳에 군림했고 세자의 운명까지 손아귀에 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죽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즉위 12일 만에 자코 삭탈, 즉위 26일 만에 사약. 새 임금 효종에게 그녀는 아버지의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습니다. 한낱 후궁이 어떻게 왕실을 지배했고 또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무너졌을까요? 시작은 164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으로 무너진 인조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미모가 아니라 말솜씨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하, 그것은 전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건넸습니다. 인조는 빠져들었습니다. 종산품 소용에서 시작한 그녀는 1년 만에 종이품 수건, 2년 만에 정이품 수계, 3년 만에 종일품 귀인. 전례 없는 속도였습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뜻의 귀인이라는 자코. 왕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조 씨에게 사랑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 하나.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드는 것.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인조의 정비가 낳은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특히 소현세자는 이미 왕세자로 책봉된 상태였습니다. 1645년 2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 옷을 입고 다닌다. 세자가 오랑캐 말을 쓴다. 세자가 조선을 배신하려 한다. 출처는 궁궐 깊은 곳, 왕의 침전 근처였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을 통해 흘러나온 말들이 인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1645년 4월 26일,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인은 학질.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독살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마저 사약을 받았습니다. 세자의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귀인 조씨가 한 짓이다. 조선 왕실 최대의 금기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부자를, 형제를 갈라놓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 조씨는 선을 넘었습니다. 인조실록 1645년 2월 조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자가 심양에서 돌아온 뒤 거동이 예전 같지 않다. 청나라의 복식을 입고 오랑캐의 말을 쓴다. 인조는 경노했습니다. 아들이 조선의 세자가 아니라 청나라의 신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록은 직접적으로 귀인 조씨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의 상소문에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궁중에서 나온 유언비어가 심하여 세자를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왕의 곁에서 속삭였습니다. 세자가 청나라 여인을 데려와 총애한다더군요. 세자가 조선의 예법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인조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소현세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학질이라고 했지만 많은 이들이 독사를 의심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자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남편의 죽음이 의문스럽다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 씨를 사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세자의 죽음 한 달 만에 그의 아내마저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귀인 조 씨가 있다는 소문이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궁중의 어떤 여인이 전하의 총애를 믿고 세자를 모함했다는 말이 있으나 감히 그 이름을 거론할 수 없다. 조 씨는 승리했습니다. 세자는 죽었고 그의 아들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순위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그마저 두려웠습니다. 복림대군은 형의 죽음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이번에는 복림대군과 그의 부인 장렬왕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점점 더 깊은 증오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인조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렸고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귀인 조 씨에게 더 의지했습니다. 조 씨는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왕은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었습니다. 대신들은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후궁이 정사에 개입한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 하지만 아무도 왕 앞에서 조 씨를 직접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왕비처럼 군림했습니다. 1649년 3월 인조가 위독해졌습니다. 복림대군은 아버지의 침전을 지켰습니다. 그 옆에는 귀인 조 씨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죽는 순간 자신의 운명도 끝난다는 것을. 복림대군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형을 죽음으로 내몬 이 여인을 자신이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는 것을. 결국 인조는 그해 5월 8일 승하했습니다. 조 씨의 세상도 그날 함께 끝났습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5월 20일 즉위한 지 불과 12일 만이었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소집하여 말했습니다. 궁중에 부정한 자가 있다. 선왕을 미혹시키고 왕실을 어지럽힌 자를 찾아내라. 대신들은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효종이 말하는 부정한 자는 귀인 조 씨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궁녀들이 불려나와 증언했습니다. 귀인 조 씨가 소현세자를 모함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녀가 세자빈을 모함했습니다. 내관들도 입을 열었습니다. 조 씨가 왕의 총애를 믿고 세자 일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효종에게는 이제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형의 원수를 갚을 정당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신속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 씨의 일파가 반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월 25일 효종은 첫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인 조 씨의 자코를 삭탈하라. 하루아침에 그녀는 종일품 귀인에서 평민으로 떨어졌습니다. 궁중의 모든 특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전각은 폐쇄되었고 그녀를 모시던 궁녀들은 모두 쫓겨났습니다. 다음 날 효종은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여인을 서궁에 유폐하라. 서궁은 죄를 지은 왕족이나 후궁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조 씨는 끌려갔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5월 28일 효종은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인의 죄가 무엇이냐? 대신들은 일제히 답했습니다. 세자를 모함하고 왕실을 어지럽혔으니 역적과 다름없습니다. 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후궁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조 씨는 역적이었습니다. 1649년 6월 3일 효종은 마침내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인 조 씨에게 사약을 내리라. 명은 내려졌고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사약을 든 내관이 서궁으로 향했습니다. 조 씨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약이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전하의 명이십니다. 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왕의 명이니 따르겠노라. 인조실록은 그녀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약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사약은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조선의 궁궐에서 가장 높이 올랐던 여인이 가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왕의 사랑을 믿었던 그 순간들을,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후회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입은 영원히 닫혔기 때문입니다. 귀인 조 씨가 죽자 그 여파가 시작되었습니다. 효종은 그녀의 일가를 모두 처벌했습니다. 조 씨의 오빠는 유배되었고 조카들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를 도왔던 궁녀들도 문책받았습니다. 일부는 궁에서 쫓겨났고 일부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조 씨가 낳은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족의 신분을 잃었고 평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효종은 냉혹했습니다. 그 여인의 씨를 남겨서는 안 된다. 조 씨의 무덤은 왕실 묘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묘비도 없었고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궁궐은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신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왕실의 기강이 바로 섰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른 말이 돌았습니다. 새 왕이 효자이기 전에 복수자구나. 어떤 이들은 효종의 처단을 정의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복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효종 자신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인 조 씨 사건은 조선 왕실의 정치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효종은 이 사건을 통해 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립했습니다. 인조 말년 후궁과 외척들이 설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효종은 내명부를 철저히 재정비했습니다. 후궁들의 품계를 낮췄고 그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대신들에게도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왕실의 기강은 왕이 세운다. 이는 곧 외척과 신하들의 간섭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효종은 또한 소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그의 묘를 정비하고 세자로서의 예우를 복원했습니다. 이는 형에 대한 효도이자 동시에 자신의 왕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귀인 조 씨의 처단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왕조 질서의 선포였습니다. 이후 조선의 왕들은 후궁을 경계했고 내명부가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귀인 조 씨의 운명은 200여 년 뒤 또 다른 여인에게서 되풀이되었습니다. 영조의 후궁숙의 문씨였습니다. 문씨 역시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궁중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즉시 사약을 받았습니다. 두 여인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둘 다 왕의 사랑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았고 둘 다 세자를 제거하려 했으며 둘 다 새 왕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도 있었습니다. 귀인 조 씨는 외부 세력의 지원 없이 혼자 움직였습니다. 반면 숙의 문 씨는 노론 벽파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조 씨의 몰락은 빨랐지만 문 씨의 처단은 정조 즉위 후 15년이나 걸렸습니다. 두 여인 모두 권력의 정점에 섰으나 결국 그 권력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이 두 사건을 통해 같은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후궁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부 역사학자들은 귀인 조 씨를 단순한 악녀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권력을 추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후궁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불안한 신분이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식으면 냉궁에 갇히거나 궁 밖으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자식이 없거나 아들을 낳지 못한 후궁은 더욱 비참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조 씨에게 권력은 생존의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소현세자를 공격한 것도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모성애의 왜곡된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궁중 정치는 늘 음모와 암투로 가득했습니다. 조 씨만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 그녀는 단지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웠을 뿐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론에도 불구하고 승정원 일기의 기록은 명확합니다. 그 여인은 선왕의 총애를 이용하여 세자를 해하고 왕실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효종이 그녀를 처단한 것은 개인적 복수 이전에 왕조의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순간 더 이상 정당성은 없습니다. 귀인 조 씨의 삶은 권력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위에 세워진 권력은 더욱 덧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품속에서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 품이 사라지자 세상 전체가 등을 돌렸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사랑받은 여인이라도 왕이 바뀌면 그 사랑은 죄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효종은 형의 원수를 갚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조 씨의 가족들은 죄 없이 유배되었고 그녀의 아이들은 평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는 언제나 추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곧 생존이던 시대,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여인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기억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말 것, 왕의 사랑을 믿지 말 것, 그것이 바로 귀인 조 씨가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귀인 조 씨의 이야기는 단지 400년 전 궁중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감정이 얽힐 때 반복되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왕의 사랑을 믿고 권력을 추구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죽여야 했던 또 다른 왕. 조선의 궁궐은 늘 사랑과 복수로 움직였습니다. 사랑은 언제 권력이 되는가? 권력은 언제 죄가 되는가? 그리고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인가? 효종의 선택은 정당했을까요? 그는 형의 원수를 갚은 효자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버지의 후궁을 제거한 냉혹한 정치가였을까요? 귀인 조 씨는 과연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 싸운 한 여인이었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질문만을 남깁니다. 권력과 사랑,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답을 찾는 것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조선 궁궐의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랑받은 만큼 잔혹했던 귀인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한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